네, 청산별곡 한번 알아볼게요. 갈래부터 봅니다. 갈래는 고려가요고요. 고려가요. 이제 고려가요의 특징들을 이제 다른 거 할 때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고전시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해석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갈래의 특징. 고려가요 이러면 이제 고려가요의 특징을 따다다다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고려가요의 특징은 일단 332조의 삼음보 운율입니다. 332조의 삼음보의 운율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모든 고려가요가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어떤 학자분들은 고려가요는 삼음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거는 좀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예. 근데 뭐 청산별곡은 여기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332조의 삼음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음구, 후렴구가 있습니다. 여음구가 있고 후렴구가 있다. 여음구와 후렴구의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음구 같은 경우는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의미 없는 단어가 단지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 요거를 이제 여음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후렴구는 뭐라고 하냐면 각 연의 마지막에 반복되는 거. 이걸 후렴구라 그래요. 여러분 그 노래 부를 때도 후렴이 있잖아요, 그죠? 뭐 하다못해 애국가, 애국가도 후렴이 있죠? 예, 그 후렴이 이제 1절 끝나고 후렴 2절 끝나고 후렴 3절 끝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연 1년 하고 후렴 2연 하고 후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후렴구라는 것은 각 연의 마지막에서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음구가 있고 후렴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연체, 뭐 분절체라고도 합니다. 분연체, 분절체. 이건 뭐냐면 연이 나눠져 있다고요. 예, 간단합니다. 각 연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이제 가사 같은 거는 이제 연이 안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고려가요는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제 굳이 분연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됐죠? 자, 그래서 고려가요의 특징을 일단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살얼이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살얼이 세 글자죠. 살얼이 세 글자죠. 랐다 두 글자죠. 뭐 써봐야 안 보이네. 자, 살얼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살얼이 그 다음에 여기 랐다 이렇게 332 요게 이제 바로 요게 바로 332조예요. 332조. 그래서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다. 그래서 살얼이 살얼이 랐다. 요게 삼음보. 요게 하나의 삼음보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또 청산의 살얼이 랐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자,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보기도 하느냐? 보세요. 살얼이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났다. 자, 요렇게 운율을 따지기도 합니다. 요렇게. 그러면 보세요. 살얼이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여기 살얼이 났다.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는 없죠? 여기 들어있죠? 요거 이렇게 세 개만 살얼이 났다가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보느냐? 에? 들어보셨을 텐데 요게 아이고 A고요. 요게 A고요. 요게 B고요. 요게 A입니다. 그래서 이걸 AABA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AABA 요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332조의 3음보로 보면 AABA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AABA가 되면 이제 4음보의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둘 다 가르쳐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자습서나 이런 데도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뭐 일단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32조의 3음보가 있고 그 다음에 AABA 구조. 이 AABA도 당연히 운율 형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살얼이 살얼이 났다. 자, 이건 살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이것도 해석이 좀 다양해요. 이게 이제 고려가요가 오래되다 보니까 뭐 살고 싶다로 해석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살아야만 하는구나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살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좀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일반적인 해석은 살고 싶다가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네, 살고 싶다가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다른 해석인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학교 필기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일반적인 해석. 살고 싶다. 어디에? 청산에 살고 싶다. 그럼 청산은 당연히 긍정적 대상이죠. 네, 지향하는 곳. 지향하는 대상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또 이제 도피처로 봅니다. 이걸 이상향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여러분 청산을 이상향으로 보진 않아요. 이거 써놔야겠다. 아예 네, 이상향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상향 아니에요. 이상향은 아니고 도피처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청산이 너무 좋아서 에? 청산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막 거기서 살고 싶어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 거지 같은 거야. 그래서 저 청산에 가서 살고 싶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청산은 이상향은 아니다. 예, 도피처고 물론 이제 화자가 가고 싶어 하니까 지향하는 곳은 당연히 맞겠죠. 자, 청산에 살고 싶다. 그다음 머루랑 다래랑 먹고인데 이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겠다는 건 이건 소박 왜 영어야 왜 소박 X 썼구나. 소박 왜 그래? 소박한 음식이에요. 소박한 음식. 그러면 여러분 소박한 음식을 나타내는 사자성어 뭐 있어요? 단사표음, 단표누왕, 박주산체 세트죠? 네. 그리고 이것들은 다 뭘 나타내요? 안분지족, 안빈낙, 안분지조그, 안빈낙도를 나타내죠. 그죠? 자, 그래서 머루랑 다래는 소박한 음식이다. 소박한 음식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는 단사표음, 단표누왕, 박주상체다. 그 다음에 이 단사표음, 단표누왕, 박주상체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안분지족, 안빈낙도의 태도다. 안분지족, 안빈낙도가 뭔지 아시죠? 예, 가난함을 편안하게 여기고 만족하는 삶, 만족하며 사는 삶, 이걸 안분지족, 안빈낙도라고 합니다. 됐죠? 자, 1년은 이렇게. 자, 그 다음 2연으로 갑니다.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 새를 불렀습니다. 지금 불렀어요. 새여라고 불렀죠. 부르면 뭐죠? 말을 건네는 방식 청자 설정 의인법입니다. 예, 말을 건네는 방식이 쓰인 거예요. 불렀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청자예요. 화자가 불렀으니까. 그 다음에 네 그겁니다. 예, 말을 건네는 방식 청자 설정. 자, 새를 불렀어요. 그리고 사람이 아닌 걸 부르면 뭐라 그러죠? 예, 무조건 의인법. 네, 의인법 쓰였고요. 그 다음에 청자 설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울어라 울어라 새요.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요. 자, 이것도 BA인데 이제 그 두 번째 줄까지 보면 A, B, A예요. 울어라 울어라 새요. A. 자고 일어 울어라 새요. A. 널나와 시름한 나도 B. 자고 일어 운이로라 A. 다 운다가 이제 들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봅니다. A, B, A. 자, 아무튼 울어라. 예, 새한테 울으라는 거예요. 울어라. 자고 일어나. 니러는 일어나.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여. 널라와 시름한 나도. 자,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널라와는 너보다, 시름은 걱정, 하는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다. 여기서 여러분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화자의 정서 뭐죠? 지금 화자의 정서 뭐예요? 시름이 많아서 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새의 정서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름이 많아서 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다. 너도 그래 울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와 새의 정서가 동일한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화자의 정서와 대상의 정서가 동일하면 이게 뭐라 그랬어? 그렇죠. 감정이입이다. 이게 바로 감정이입이에요. 다른 게 감정이입이 아니야. 화자의 정서와 대상의 정서가 동일하면 그게 감정이입입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이 쓰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새 감정이입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 얘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화자가 걱정이 많은 상태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1년에서 뭐라 그랬어? 청산이 뭐라고요? 도피처라 그랬잖아. 도피처. 왜?
걱정 근심이 많은 거야. 걱정 근심이 많아서 청산에 살고 싶은 거야. 아시겠니? 그래서 내가 걱정 근심이 너무 많으니까 힘들어 사는 게. 그래서 청산에 살고 싶다. 뭐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면 볼게요. 가던새 본다. 물 아래 가던새 본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가던새를 해석을 좀 다양하게 하거든요. 일단 이 작품은 화자를 세 가지로 봐요. 어떻게 세 가지로 보냐면 유랑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살던 터전을 잃고 떠돌아다니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유랑민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식인인데 이게 어떤 그 개혁을, 어떤 혁명을 하고자 했던 뭐 그런 지식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냥 이제 어떤 여인, 뭐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따라 가던새의 의미가 달라져요. 가던새. 일단 유랑민으로 보면 갈던 밭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농사 짓던 밭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밭을 보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인으로 보면 벗으로 봐요. 나와 뜻을 함께 했던.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개혁을 추구했던 지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 뜻을 함께 했던 벗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인으로, 화자를 여인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사랑하던 임.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자를 세 가지로 본다. 그 다음에 그 화자에 따라서 가던새도 세 가지로 본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보든 간에 이 가던새는 다 어떤 속세에 대한 미련이에요. 자, 이게 이제 작품이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청산이 어떤 도피처다. 어떤 지향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속세를 떠나서 청산으로 가는 거지. 이해되세요? 속세를 떠나 청산으로 가는데 가다가 돌아보는 거예요. 뭘 돌아봐요? 갈던 밭을 또는 벗을 또는 사랑하던 임을 속세에 남아있는 그 어떤 대상을 돌아보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 속세에 대한 미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던새는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물 아래가 있잖아요. 이 물 아래는 뭐냐면 이제 속세를 이야기해요. 물 아래, 저 밑에, 저 밑에 있는 가던새, 갈던 밭 또는 벗 또는 사랑하던 님을 본다. 그러므로 이건 이제 속세에 대한 미련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인문든 장글란. 요것도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제 화자에 따라 어떻게 세 가지냐? 짧게 장글란이라고 쓸게요. 인문든 장글란이에요. 이거 어떻게 세 가지냐? 유랑민일 때는 이끼 묻은 쟁기, 그 다음에 지식인일 때는 녹슨 병기, 어떤 그 무기 같은 거 있죠? 그 무기를 가지고 이제 들고 일어나서 뭔가 이 세상을 바꿔보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인으로 봤을 때는 녹슨 은장도, 뭐 이렇게 은장도 뭔지 아시죠? 여성들이 이제 가지고 다니던 그 작은 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가던새는 속세에 대한 미련이다. 그래서 화자를 세 가지로 본다. 세 가지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연을 볼게요. 일인공 뎌린공하여. 여기는 해석을 좀 잘해주셔야 돼요. 일인공 뎌린공하여. 이렇게 저렇게 하여 낮은 디네와 수연디어 지내왔는데, 낮이라는 그 시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낮은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오리도는 올이도, 여기서 이는 사람, 올 사람도 이런 뜻이죠. 올 사람도 갈이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낮 시간은 내가 지냈어요. 이렇게 지내왔어. 근데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이 밤은 내가 어떻게 하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밤은 어떤 시간이냐면 외로움의 시간이에요. 외로움, 고독 이런 게 드러나는 거고요.
알았을까? 외로움, 고독이고. 그 다음에 어찌하리오에서는 체념적 태도 또는 체념적 어조가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어찌하겠냐, 예, 탄식, 안타까움, 뭐 체념 이런 게 드러나는 거죠. 여기는 해석을 좀 잘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밤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어찌하리오의 어조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5수로 갑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해석. 어디라 더디던 돌고, 어디에 더디던, 던지던 돌인가인데, 여기서 이 돌은요, 이따가 이제 나옵니다만, 얘는 운명적 아픔이에요. 뭐, 운명적인 아픔? 네, 숙명적인 아픔? 뭐 이런 건데, 자, 마저 볼게요. 누리라 마치던 돌고, 얘는 누구를 마치려던, 왜 그러지? 돌인가. 어디에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마치려던 돌인가? 미리도, 미워할 이도, 괴리도, 사랑할 이도, 없이, 앞으로 당길까? 없이 맞아서 운다. 됐죠?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상황이 돌이 날아와요. 네? 돌이 날아와. 근데 어디서 날아오는지 몰라. 그냥 날아와. 그냥 나를 맞춰요. 아파. 근데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날아오니까 피할 수도 없고 그냥 맞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어. 자,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피할 수 없다. 왜? 운명이라서. 그래서 이게 운명적 아픔이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돌이 날아와서 나를 맞추는데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몰라요. 누구를 맞추려던 돌이 뭐 누구를 맞추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냥 날아와서 나를 맞춰.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어. 그래서 그냥 맞아서 울어요. 근데 피할 수 없으니까 이게 내 운명인가 봐. 이러면서 그냥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이 돌은 운명적인 아픔을 의미합니다. 자, 그다음 이쪽으로 넘어가서 살얼이 살얼이랐다. 발아래 살얼이랐다. 이제 바다예요. 요게 바다거든. 아까는 이제 청산이었잖아요. 이게 바다거든. 그러니까 이게 청산과 대응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대응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써두세요. 제가 써드리지 않을 건데, 대응은 이게 짝지어지는 게 대응이에요. 대비, 대조랑 다른 거야. 에? 대비, 대조가 아니라, 왜 우리가 숟가락? 그럼 뭐예요? 젓가락. 짝이 있잖아, 짝이. 그쵸? 그러니까 숟가락에 대응하는 게 젓가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는 아니잖아. 숟가락이랑 젓가락이 반대는 아니죠? 짝 찢는 게 대응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청산도 지향점이고 도피처고, 바다도 지향점이고 도피처예요. 그래서 이게 인연에 있는 청산과 대응되는 공간.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나마자기 구족에는 일년에 있는 머루다레랑 대응되는 소재예요. 머루다레, 쉼표, 됐고. 그래서 머루다레에 있었던 그 소박한 음식 있죠. 그래서 박주산채, 단사표음, 단표누왕 이 세 가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안분지족, 안빈낙도 똑같습니다. 예,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살얼이 살얼이랐다. 바다에 살얼이랐다. 바다에 살고 싶다. 나마자기 구족에 먹고 바다에 살고 싶다. 그 다음 가다가 듣노라. 들어라는 듣노라. 뭘 들어요? 뭘 듣냐?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이 애정지의 뜻을 좀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왜 떨어진, 따로 떨어진 부엌입니다. 여러분, 그 부엌이 원래 옛날에는 부엌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지금은 다 뭐 이제 방이랑 뭐 거실로 이렇게 다 연결돼 있잖아. 옛날 집들은 부엌이 따로 나가서 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 그것도 멀리 떨어진 부엌도 있고, 요거는 이제 멀리 떨어진 부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몰라도 돼요.
그냥 뜻만 하나 둬. 가다가 듣노라. 부엌에 가다가 듣노라. 뭘 듣냐? 사삼이 장대에 올라서, 자, 이건 이제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혀거는 이제 켜는 것을 든다. 해금은 악기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사삼인데, 이 사삼이를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 좀 빼볼게요. 사삼이를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어떻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느냐? 첫 번째, 사슴이로 해석을 해요.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사슴이 어떻게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냐면,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네, 뭔가 환상적이죠? 네, 이런 환상적인 꼭 비현실이라보다 환상적으로 합시다. 네, 환상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거지 같은 거야. 막 돌 날라오잖아, 위에서. 그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프고 막.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도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사슴이 올라가서 해금을 그게 왜 좋은지는 난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이런 환상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는다 라고 썼을 거라고 국문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거야. 아시겠니? 실제로 이게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너무 옛날 고려가요지 않습니까? 고려시대 글이라서 몰라, 정확하게는. 근데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해석. 두 번째는 사슴 탈을 쓴 광대가. 이건 좀 현실적이죠. 그쵸? 뭐 이건 그냥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 어떻게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냐? 사슴 탈을 쓴 광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본 거야. 들은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 현실적인 해석.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석은 사람이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 표기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세 가지로 해석을 한다는 학교에서 잘 안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배우는 경우에는 셋 다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필기를 해주셨는지를 꼭 체크하세요. 그걸 보고 그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첫 번째 해석은 좀 중요해요. 예. 왜냐면 어떤 정서가 드러나잖아. 그죠? 여기서 나한테 환상적인 일이 일어났으면 이라는 이 정서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해석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든 따로 떨어진 부엌에 가다가 사슴이 또는 뭐 사슴 탈 광대가 사람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가다가 배부른 도기는 항아리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불렀다는 건 뭔지 아시겠죠? 배가 볼록 나왔다고 항아리니까. 설진 이거 원래 강술을 의리야. 이거 이어 적게 한 거예요. 써드릴게요. 이어 적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강술이고요. 술, 알코올. 발음 쩔죠? 자, 강술을 빚는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내가 빚는 게 아니고 누가 이제 가다가 봤더니 누가 설진 강술을 술을 빚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강술입니다. 이 강술은 현실의 시름을 잊고자 하는 소재입니다. 아시겠죠? 왜 어른들이 이제 술 드실 때 물론 이제 뭐 신나게 드시는 분들도 경우도 있지만 뭐 힘들고 막 이럴 때 술 한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현실의 시름을 좀 잊었으면 해서 이분도 이제 마찬가지 우리 전통이네. 그죠? 시름을 잊고자 할 때 술 마시는 게 전통이요. 그래서 강술을 빚는데 조롱꽃이요. 조롱꽃 누룩 아세요? 이 누룩을 빚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술을 담그는 거예요. 뭐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누룩을 만들어요. 누룩을 빚어. 이게 뭐 그 곰팡이, 효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만든다. 요 정도만 저도 아는데 어쨌든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그걸로 이제 누룩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술을 빚고 있는 거지. 조롱꽃 누룩이 향이 매워요.
자분이 내 어찌하리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뭐가 쓰인 거냐? 여기 뭐가 쓰인 거냐면 화살표 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게 뭐가 쓰인 거냐? 주객전도가 쓰인 거예요. 이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주객전도. 왜 주객전도냐? 사실은 원래는 나가 주체예요. 그죠? 내가 술을 먹고 싶은 거야. 그지? 근데 지금 얘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누룩을 주체로 표현했어요. 누룩이 나를 붙잡았다. 말도 안 되죠. 누룩이 뭘 나를 붙잡아. 누룩이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내가 진짜 안 먹으려고 했는데 야, 누룩 냄새가 나를 붙잡는 거야. 와,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주체가 난데 주체를 누룩인 것처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게 주객전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내 어찌하리 있고야. 이 내 어찌하리 있고에 드러나는 그 어조는 체념적 어조. 근데 사실 앞에 나왔던 그 체념적 어조랑은 좀 다르게 이 체념적 어조는 되게 가식적이다. 뭐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체념적 어조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저는 이게 참 가식적이더라고. 뭘 어찌해. 지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면서. 그죠? 어쨌든 조롱꽃 누르기 매어 잡으니 내 어찌하리 있고 이렇게 해석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내용은 다 알아봤어요. 그죠? 이제 시험에 나올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자, 포인트. 시험 포인트. 아이고, 10% 아니고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시험 포인트. 자, 첫 번째. 이제 쓰면서 설명도 좀 같이 해드릴게요. 앞에서 했던 거는 빼고. 일단 첫 번째는 고려가요의 특징. 이거는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넘어갑니다. 뭐 있었죠? 삼음보, 여음구, 후렴구, 분연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삼음보는 332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후렴구의 기능. 자, 요건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일단 후렴구니까 반복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운율이 형성되고요. 운율 형성.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사실 시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약간 좀 어두워요. 예, 막 돌 날라오고 막 어쩔 수 없이 막 떠나고 막 유랑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시름 잊으려고 뭐 술도 마시고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두운데 요 후렴구가 아주 뭐 얄리 얄랑셔 얄라리 얄라 뭐 이런 굉장히 경쾌해요. 그죠? 그래서 경쾌한 분위기를 곁쾌 누군데 경쾌한 분위기를 살려준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리을 이응 요거는 진짜 리을과 이응을 사용해서 그죠?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운율이 형성되는 것도 있는데 이 울림 소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운율이 형성되는 것도 있고 또 리을 이응을 썼기 때문에 경쾌한 분위기가 드러나는 것도 있어요. 아시겠니? 둘 다 이건 원인이 둘 다 됩니다. 리을 이응을 써서 밝은 분위기도 드러나고 운율도 형성됩니다. 둘 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됐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게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시상전개. 이게 이 시는 시상전개를 두 가지로 봐요. 자, 첫 번째 기승전결로 볼 수 있어.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청산에 가야겠다. 청산에 살고 싶다 했어. 그래서 간 거야. 청산에. 간 거야. 그래서 살아봤더니 별로야. 왜 별로야? 뭐 고독하고 뭐 찾아올 사람도 없고 막 그래. 그리고 막 돌 날라와 막 힘들어. 그 생각보다 힘든 거야. 그래서 안 되겠는데 바다에 가야 되겠다. 바다에 가고 싶다. 이렇게 바뀐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수를 마시는 거야. 뭐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순차적인 거지. 이해되세요? 순차적이야. 청산에 살고 싶은데 살아봤더니 힘들더라. 그래서 바다로 갔다. 바다에 갔더니 뭐 사슴이 뭐 해금 켜더라. 강술로 마셨다. 어쩌고. 됐어요? 이렇게 보는 첫 번째 시상전개가 있고요. 두 번째, 자, 이거 뭐냐면 대칭구조야. 이거 학교에서 배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안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대칭구조를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요. 기승전결만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둘 다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대칭 구조를 여러분이 배우셨다면 중요한 게 이건 뭐냐면 청산에 살고 싶다와 바다에 살고 싶다가 대칭되는 거예요. 뭐 대립은 아닙니다. 제가 VS로 쓰긴 했는데 대립은 아니고 대칭이다.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대조 아닙니다. 절대. 예. 청산과 바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청산에 살고 싶어요 1, 2, 3, 4 바다에 살고 싶어요 5, 6, 7, 8 이렇게 4개씩 짝을 이뤄야 이게 정확히 대칭이 되거든. 근데 중요한 건 자 봐봐요. 지금 바다에 살고 싶다가 여기 있거든. 이게 지금 6년 6, 7, 8 3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청산에 살고 싶어요가 지금 5까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청산에 살고 싶어요가 5개, 바다에 살고 싶어요가 3개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대칭 구조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칭 구조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1, 2, 3, 4 청산에 살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6, 5, 7, 8 이렇게 봐요. 무슨 얘기냐? 이게 오랜 시간 전승이 되면서 게다가 고려가요는 아이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 더 써주세요. 고려가요의 특징 중에 하나 구전되다가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됐어요. 이건 훈문정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한글로 기록을 했고 그 전까지는 구전이 됐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면서 생각이 났네. 그래서 구전이 됐기 때문에 오랜 시간 구전되면서 입에서 입으로 이제 부르면서 전달이 되다 보니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죠. 그래서 5연과 6연이 바뀌었다는 거야, 순서가. 이해돼요? 그래서 원래는 청산에 살고 싶어요 1, 2, 3, 4 그 다음에 바다에 살고 싶어요가 나오고 그 다음이 돌 날라왔다는 거예요. 예, 요게 먼저라는 거야. 바다에 살고 싶어요가. 그래서 6, 5, 7, 8 순서였는데 이게 구전이 되면서 바뀌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대칭 구조로 가르치실 때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연과 5연의 순서가 바뀌었을 것이다. 그래서 청산과 바다가 대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감정이입. 이건 이제 2연에 있었고요. 네. 새. 그 다음에 5번째, 화자를 3가지로 해석한다는 거. 그래서 화자를 3가지로 보니까 가던 새와 익묻은 장글란도 3가지로 본다는 거. 요 3가지 해석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시어의 의미들인데, 일단 청산과 바다가 뭐였죠? 도피처, 지향점이었죠. 그 다음에 돌, 운명적 아픔이었죠. 강술, 현실의 시름을 잊게 해주는 소재. 그 다음에 사삼이, 이게 아래아가 안 되네. 사슴이, 요게 이제 3가지인데 이거 환상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 다음에 사슴살을 쓴 광대다. 사람을 잘못 쓴 거다. 요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주객전도입니다. 주객전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이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해석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겠죠. 해석을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포인트들을 공부하시면 정산별곡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